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이번 주일은 주님 승천 대축일이며 홍보주일이고 또 청소년 주일입니다. 주님 승천 대축일은 예수님께서 구원 사업을 완수하시고 하늘에 올라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 한국교회는 해마다 5월 마지막 주일을 청소년 주일로 지냅니다. 교회가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젊은이들과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아울러 보편교회는 주님 승천 대축일을 홍보주일로도 지냅니다. 홍보주일은 대중매체를 통한 교회의 선교 사명을 기억하며 독려하는 날입니다. CPBC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은 주님의 선물인 미디어 사도직을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종합 매스미디어입니다. 지난 1년 동안 CPBC는 교회 역사의 증언자였고 신앙의 동반자였으며 가톨릭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미디어를 통한 올바른 소통의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수많은 미디어가 있지만 독백과 비방만 있고 나 홀로 관종이 되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요. 신체적인 귀가 있어도 경청하지 않고 마음의 귀가 있어도 되새기지 않는 내적 귀머금이 있진 않을까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번 홍보주일 담화 주제는 바로 마음의 귀로 경청하기입니다. 홍보주일을 맞아 늘 기도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여주시는 CPBC 시청자와 후원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사랑의 인사를 드리며 스스로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 일방적이고 강요하는 언론이 아닌 경청하는 언론이 되겠습니다. 정보와 메시지를 알리고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의 목마름을 먼저 듣겠습니다. 자극적인 뉴스와 갈라치며 편을 가르는 뉴스를 지양하고 사람을 중심에 놓고 대안을 찾겠습니다. 이를 위해 CPBC 기자들은 늘 깨어있고 발로 뛰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CPBC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일은 주님 승천 대축일이자 홍보주일입니다. 제56차 홍보주일을 맞아 프란치스코 교황은 담화에서 서로에 대한 경청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노드가 서로 경청하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일은 37번째 맞는 청소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주교회 청소년 사목위원장 정순택 대주교는 담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펼쳐지는 성에 대한 왜곡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피임 중심으로 이뤄지는 학교 성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청소년 주일 담화 내용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담화에서 우선 우리는 귀 기울이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도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마음의 귀로 경청하기입니다. 교황은 경청도 하느님의 은총으로부터 온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청은 하느님의 겸손한 방식과 상응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청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말씀으로 인간을 당신 모습대로 창조하시고 당신을 직접 드러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경청은 사랑의 차원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주님께서는 인간을 사랑의 계약으로 분명히 부르셔 온전히 본연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신다고 상기했습니다. 교황은 또 우리는 모두 신체적 청력 상실보다 더 심한 내적 귀머금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점에서 경청의 진정한 자리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소통의 조건인 경청입니다. 교황은 우리는 서로 경청하는 대신 자주 서로 자기 말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만큼 경청은 대화와 좋은 소통에서 없어서는 안 될 첫 번째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귀 기울이는 사람이 말하는 그 진실에 놀라는 능력과 함께 언제나 인내의 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러 경제활동의 침체와 중단으로 고조된 사회 불안에 귀 기울여야만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교황은 사회에 귀 기울이는 역량은 길어진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상처 입은 이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 경청하기입니다. 교황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 대한 경청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하며 생명을 나누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나아가 사목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귀의 사도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노드 여정이 시작됐다며 서로 경청하는 큰 기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친교는 전략과 프로그램의 결과가 아니라 형제 자매들 사이의 상호 경청으로 이룩되는 것이라며 시노드 여정의 의미를 역설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올해로 37번째를 맞는 청소년주일 담화에서 주교회 청소년 사목위원장 정순택 대주교는 우리 사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성에 대한 왜곡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젊은이가 무엇으로 제기를 깨끗이 보존하겠습니까?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라는 시편 말씀을 주제로 한 담화에서 정 대주교는 가상 공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란물 문제, 학교 성교육의 방향, 젠더 이데올로기 등을 거론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이러한 문제들은 청소년들의 인식을 성의 도구화와 상품화, 폭력화 등으로 왜곡시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학교 성교육이 성의 오남용 예방 차원의 방향을 맞추다 보니 청소년들에게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해 외려 피임 도구 사용을 부추긴다고 지적했습니다. 피임은 성으로부터 생명을 거부함을 전제로 개인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자기중심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대주교는 그러면서 진정한 성교육은 성의 오남용이나 피임 중심이 아니라 혼인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사랑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은 그 사람이 존재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이며 또한 그가 다른 이와 소통하고 인간 사랑을 느끼며 표현하고 실천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은 남녀의 부부애를 위해 있는 것이기에 성적 결합은 진리 안의 사랑으로 평생 헌신하겠다는 혼인 서약을 통해서만 서로에게 선물로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 정대주교는 오늘날 젠더 개념이 자유를 강조하면서 남녀관계의 상호성과 보완성, 성의 출산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대주교는 개인이 자신의 성적 성향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만일 창조 때 남녀의 이원성이 미리 안배되지 않았다면 가정도 더는 창조로 예정된 실제가 아니며 자녀도 자신의 보금자리와 존엄을 잃어버리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대주교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대주교는 청소년들에게 현세적인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깨끗이 보존하도록 성모님의 특별한 전구를 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PBC 이심입니다. 온라인으로 보는 사주와 타로가 인기라 합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회 가르침과 맞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이용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이달 초중반까지는 이제 뭔가 좀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일복이 좀 터진 모습이라 유튜브에서 타로를 검색하면 연애, 직업, 재물 등 여러 주제의 콘텐츠가 나옵니다. 구독자만 40만 명이 넘는 타로 채널도 있고 실시간으로 타로를 봐주는 콘텐츠도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직접 타로나 사주를 봐주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옵니다. 서양에서 유래한 점술인 타로는 그림 카드로 하는 운세 뽑기입니다. 그림 카드로 운세를 보다 보니 이를 찾는 이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타로에 접근하고 고민거리를 묻곤 합니다. 그 날의 운세 같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는 거 하나랑요. 인생, 전반적인 인생 잘 어떻게 풀릴지? 약간 이런 걸 좀 봐달라고 많이 했었고, 결혼 운 같은 거? 제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비용을 내는 거니까 뭐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국내 한 구인구직 사이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대에서 30대 10명 가운데 9명이 운세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호기심으로 운세를 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미래가 불안해 위안을 얻고 스트레스를 덜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SNS나 유튜브에 관련 콘텐츠가 늘면서 사주나 타로를 일종의 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사주와 타로 등 관련 행위 자체를 분명히 금지하고 있지만 신자들도 이러한 것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서울대교구 사목국이 신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6%가 교회 가르침에 반하는 걸 알면서도 운세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점술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2019년 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 간 대화위원회가 펴낸 한국천주교와 이웃종교는 인생이 전체의 운행에 따라 결정돼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29일, 그러니까 이번 주일까지 가톨릭교회는 한 주간을 교육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점수 따기식 입시 교육이 여전한 가운데 주교회의 교육위원장 문창호 주교는 형제애와 공동체성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이번 주간은 또 인류 공동의 집, 지구를 생각하는 찬미받으소서 주간입니다. 가톨릭 기후행동이 찬미받으소서 주간을 맞아 강우일 주교와의 대담을 마련했는데요. 강 주교는 한국천주교회가 생태 문제를 사목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올해 교육주간은 형제의 실천과 공동체성 회복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형제를 증진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교회의 교육위원장 문창우 주교는 교육주간 담화에서 형제에는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간 본성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한 이들은 다른 사람을 경쟁자나 적이 아니라 형제자매로 받아들이고 사랑한다고 일깨웠습니다. 또한 교육이 지닌 공동체성은 인간 본성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됩니다. 문창우 주교는 인간은 본성상 형제를 실천하는 공동체 안에서 참다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로서의 학교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공동체 안에 사람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존중받을 자유로움이 살아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교육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짚었습니다. 여전히 점수 따기 지식교육과 이기적 권리 주장, 소통과 존중 없는 의사결정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지나친 경쟁과 폭력적 언행, 소외와 자포자기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문주교가 신자들에게 형제의 증진과 공동체성 회복을 실현하는 가톨릭 교육에 앞장서달라고 요청한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4가지 실천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형제와 공동체성을 몸소 보여주는 모범이 되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최상의 교육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신자들은 생업이나 여가 활동을 위해 소속된 조직 안에서 형제적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뜻을 함께하는 동료들과 협력한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자 교육자들이 수업과 교육 활동 등에서 모범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참다운 인생관과 가치관을 깨닫고 공동선을 증진하는 방법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창우 주교는 가톨릭 학교의 책임자와 교사들에게 진정한 신앙 공동체의 증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주교회의는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수행하려면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06년 청소년 주일 전주간을 교육주간으로 정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찬미받으소서 주간을 맞아 가톨릭 기후행동 주간으로 강우일 주교와의 비대면 대담이 열렸습니다. 강 주교는 먼저 생태사도직 활동에서의 사고의 전환을 주문했습니다. 우리가 생태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기보다 생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 것인가?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대량 소비 문화의 확산 속에 착취받는 공동의 집 지구. 강주교는 대량 소비 문화의 본질적 원인으로 인간의 자만심을 꼽았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일구는 소작인일 뿐이지만 그 소임을 망각했다는 게 강주교의 진단입니다. 세상 전체가 끊임없이 개발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버리는 이 소비주의 문화에 푹 젖어 사는 상황에서 정말 생태 문명을 외치는 일은 인간들이 스스로가 주인이 아니고 소작인임을 깨닫고 착각과 환상에서 깨어나라고 외치는 광야의 소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강주교는 올바른 생태 문명 건설을 위해선 창세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지배라는 표현에 대해 보살피고 먹이를 주는 목자의 보살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배하라는 소명은 착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정복에 대한 그리스도교 이해는 나사렛 예수의 방식에서 찾아야 한다.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자이다. 주인이 되는 것은 종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대담 중엔 교회 내부의 찬미받으소서 여정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강주교는 찬미받으소서 여정을 교구의 최우선 사목 목표로 설정한 곳은 안동교구와 춘천교구뿐이었다며 교회의 관심과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공동의 집이 지금 무너지기 직전의 절체절명의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니까 다른 모든 사목적 과제를 뛰어넘어서 최우선 과제로 이걸 채택을 하고 좀 이렇게 달라들어야 되지 않는가, 인식의 부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각 교구에서 이렇게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찬미받으소서 여정을 걷는 교우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강주교는 소비문화 속에서 생태 문명을 외치는 것은 외로운 일이라면서도 세상의 귀가 열릴 때까지 지치지 않고 우리는 외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외로운 그 활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외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느님 나라가 임박했다 하고 세례자 요한이 자기 전 존재를 걸고 외쳤듯이 우리도 그런 그 마음가짐으로 계속 지치지 않고 우리는 외쳐야 되지 않겠는가. 앞서 교황청은 2020년 5월부터 1년 동안을 찬미받으소서 특별기념회로 지내고 전 세계 교회가 동참할 생태 캠페인으로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제안했습니다. 한국교회도 이에 호응해 2020년 주교회의 추계정기총회에서 특별사목교서 울부짖는 우리 어머니 지구 앞에서와 실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해 5월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개막미사를 봉헌했으며 7년 여정 첫 해인 올해를 경청하며 함께 나아가는 여정을 주제로 지내고 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지역 일꾼을 뽑는 6.1 지방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면면과 공약 잘 살펴보고 계신지요? 그런데 그 공약들을 접하기 힘든 유권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취재했습니다. 이어서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경기도 분리론, 즉 분도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분도론을 계기로 한국천주교의 경기도 사목 현황은 어떤지도 살펴봅니다. 유권자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참정권. 하지만 이 참정권을 행사조차 하기 힘든 유권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입니다. 먼저 시각장애인의 경우 후보들의 공약을 알기 어렵습니다. 점자형 공보물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보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공보물에 면수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피는 일반 선거 공보물의 2~3배에 달하지만 정작 일반 공보물의 면수 2배 이내에서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공보물의 정보량을 다 담기가 어렵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광역시와 도의원, 시군 교추의원 후보의 경우엔 점자 공보물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출마 후보자들의 개인정보도 공약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각장애인 유권자에 가장 밀접하게 관계된 분들이 구의원하고 시의원분들인데 이분들은
점자형 선거 공보물의 의무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참정권 보장에 너무나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약물에 보이사이라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있더라도 인쇄가 잘못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도 공약을 알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공약집을 살펴보면 탄소 중립, 글로벌 허브 등 어려운 용어가 많아 이해가 어렵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발달장애인은 투표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아일랜드, 싱가포르, 대만 이런 나라에서 그림 투표용지를 도입해서 글을 모르는 유권자의 투표를 지원하고 있고요. 외국은 한 20-30년 전부터 쉬운 정보, 외국에선 이즈리드라고 불리는데 이게 권리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백정현 대표는 이 권리가 한국에서도 제공돼야 한다는 생각에 소소한 소통을 설립해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약 자료집 등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유권자가 동등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선 공평한 기회가 보장돼야 합니다. 장애인이 유권자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회 관심과 정부의 노력이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지자체입니다. 지리적으로는 31개 시군이 도넛 모양으로 서울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남부와 북부의 지역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남북을 나누자는 분도론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고 분도론에 불을 붙였습니다. 경기 북부가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희생이 이제는 국가와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남북협력과 평화 증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근본적인 발전 방안 없이 분도론을 외치는 건 선거공학적 행태에 불과하다며 경기 북부에 반도체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경기 북부의 산업과 일자리 혁신을 불러오겠습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인내하고 헌신하신 353만 경기 북부 도민 여러분에게 교통혁신과 첨단 산업 삼각 벨트 조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 분도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경기 북부의 근본적인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한국천주교회의 경기도 사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성 요한바오로 2세 교황은 2004년 경기 북부 지역 사목을 전담할 의정부 교구 신설을 발표하고 초대 교구장에 이한택 주교를 임명했습니다. 서울대교구 소속의 경기도 북부 지역이 의정부 교구로 서울 관구 관아교구로 신설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빠른 시일에 교구를 신설해 주셨습니다. 젊은 신부님들이 와서 펄펄 뛰면서 여러 형제 자매들 갖다 정신없이 이끌고 갈 거예요. 어때요? 행복하세요? 안 하세요? 예, 그럼 우리 새 교구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서 끝마칩시다. 의정부 교구는 전국 16개 교구 중에 가장 젊은 교구로 올해 교구 설립 18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경기도를 관할 지역으로 두고 있는 교구는 수원교구와 의정부교구, 춘천교구와 인천교구 등 모두 4곳입니다. 경기도에서 관할 지역이 가장 넓은 교구는 수원교구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남부 19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수원교구 신자는 93만 7,800여 명으로 복음화율은 10.9%에 이릅니다. 의정부교구는 경기 북부 8개 시군을 관할해 수원교구 다음으로 관할 지역이 넓습니다. 의정부교구는 민족화해와 이주사목 등에 주력하며 신생교구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교구 신자는 32만 1,000여 명으로 복음화율은 9.7%를 보이고 있습니다. 춘천교구는 경기 동북부인 포천시와 가평군 지역을, 인천교구는 경기 서부인 부천시와 김포시, 시흥시 북부와 안산시 대부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인천교구가 시흥시와 안산시 일부 지역을 관할하는 이유는 예전에 이곳이 부천군이었고 생활권이 부천, 인천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9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그리고 다시 이슈로 떠오른 경기도 분도론. 4개 교구에 소속된 경기도 거주 신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전 세계 30%의 밀 생산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기에 기후위기로 인한 작황 부족으로 지금 전 세계는 식량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이고 식량 안보 상황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2의 주식 작물로 불리는 밀의 경우 국내 자급률은 단 1%에 불과한데요. 농촌진흥청이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한 밀 연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슈퍼마켓 진열대에 놓인 식용유와 라면, 밀가루, 삼겹살까지 값이 오르지 않는 품목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미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4.8%, 외식 물가 상승률도 98년 이후 가장 높은 6.6%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치솟는 밥상 물가의 이면에는 전 세계에 닥친 식량 위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30%의 밀 생산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국제 밀값은 요동쳤습니다. 세계 3위 밀 생산국인 인도는 밀뿐 아니라 설탕 수출도 제한했습니다. 여기에 기후위기로 인한 세계 곳곳의 가뭄은 작황 부진으로 이어져 식량 위기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밀과 옥수수의 수입 단가는 이미 40% 넘게 뛰었습니다. 식량 보호주의의 움직임이 본격화,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식량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 이 식량 위기에 대해서 식량 수출 국가들이 자국민들이 먹을 게 우선이라는 생각 때문에 일종의 식량의 자국 우선주의, 식량 보호주의 움직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간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46% 정도, 2016년 50%를 넘었던 식량 자급률은 해를 거듭하며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소속 나라 가운데 최하위에 속합니다. 곡물 자급률은 식량 자급률보다 훨씬 낮아 겨우 20%를 약간 웃도는 정도입니다. 제2의 주식으로 불리는 밀의 자급률은 0.8% 수준에 불과합니다. 곡물 수입 중 밀과 콩, 옥수수 3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95%에 이릅니다. 국제 식량 가격 상승이나 식량 무기화 등을 대비하는 데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기 나라 국민이 먹을 양식은 자기 나라에서 생산하여 자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선진국은 대부분 그 식량 자급률이 100%가 넘는데요. 이것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우선적인 정책입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3일 취임사에서 식량 주권 확보를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식량 주권을 확보하고 국민들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자급률이 낮은 밀과 콩의 국내 생산 기반과 비축 인프라를 확충하여 쌀에 편중된 자급 구조를 밀과 콩 등 주요 곡물로 확대하겠습니다. 식량 자급률을 올리려면 무엇보다 농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해마다 사라지는 농경지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산업단지나 각종 개발사업 명목 등으로 해마다 사라지는 농지는 여의도 면적의 80배를 넘습니다. 지금 농지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농민들은 계속 고령화되고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농지도 줄고 농민도 줄어드는데 식량 자급률을 올린다는 건 그야말로 탁상 공론일 뿐입니다. 농지 확보 대책이나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고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는 정책이 뒷받침돼야만 식량 자급률을 올린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선 관련 분야 예산 증액이 필요하지만 지난해 농림부 예산은 2.8%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정부 각 부처 예산 증액률이 평균 8%였던 것에 견주면 턱없이 적은 수준입니다. 식량 주권 확보를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공언한 정부. 필요한 예산 증액은 물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 국민들의 주식이 되는 한 13가지 되는 기초 농산물이 있습니다. 쌀, 보리, 밀, 콩, 감자 등이 있는데요. 이런 기초 농산물에 대한 자급률 목표치를 정확하게 품목별로 정해야 되고요. 여기에 각 품목마다 가격 보장이라든지 국가 수매량 금액을 정해서 그런 제도를 운영해야만 합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유리관 속에 빼곡하게 자리 잡은 작물들. 습도와 온도에 따라 아직 푸릇한 밀도 있고 누렇게 익은 밀도 있습니다. 이곳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 밀연구를 위해 지난 3월 문을 연 밀연구동입니다. 밀연구동은 이제 제2의 주식작물이라 불리게 된 밀의 품종을 개발하고 농가의 재배법을 전수하는 등 밀산업에 앞장서는 연구 공간입니다. 재배가 어려운 밀은 한 해 한 번 자라는 곡식이지만 밀연구동에서는 한 해 최대 4번까지 길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하루 한 끼는 밥 대신 빵과 면을 먹을 만큼 밀을 가까이 접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인당 한 해 밀 소비량은 34kg으로 1인당 쌀 소비량인 56kg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내 밀 자급률은 1%에 불과해 우리 국민이 먹는 밀의 99%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밀산업 육성법을 시행했습니다. 2030년까지 밀 자급률을 10%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농촌진흥청은 특화된 밀품종을 농민들이 재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6월이면 재배가 가능한 세금강밀은 면대가 부드럽고 쫄깃해 국수용으로 적합한 작물입니다. 불공방이라든지 병역 중에 강한 품종이고 국산밀 같은 경우는 수입밀에 비해 방부제라든지 약분 처리가 안 되다 보니 먹고 나서 속쓰림이라든지 더부룩한 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알레르기 유발 요인이 없는 오프리도 있고 기능성 유생미인 아리흙도 있습니다. 이렇게 특화된 품종들은 가공 용도에 맞게 빵과 쿠키 등 여러 제품으로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국내 밀 연구 개발에 속도가 붙으면서 식량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국산밀 자급률을 올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을 더욱 크게 향상시킬 수 있고 그리고 밀 자급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내외적인 환경, 즉 기후변화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식량 안보로서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병해충에 강하고 고급 기술을 갖춘 똑똑한 국산밀들이 국내 밀 자급률 향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서울 반포동에 의학 교육부터 연구, 임상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가톨릭대 옴니버스 파크인데요. 개관식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모두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염수정 추기경과 가톨릭 학원 이사장 정순택 대주교를 비롯한 인사들이 기념용 테이프를 끊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초의학과 미래의학 발전의 요람이 될 가톨릭대 옴니버스 파크가 문을 여는 순간입니다. 2019년 첫 삽을 뜬 옴니버스 파크가 지난 24일 개관식을 거행했습니다. 옴니버스 파크는 지하 5층, 지상 8층의 대규모 복합단지로 구성됐고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연구동 등 모두 3개 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창의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공간들이 구성됐고 효율적인 연구 공간과 학술대회를 치를 수 있는 컨벤션 홀 등이 완비됐습니다. 대학은 물론 이곳에 입주하는 18개 기업들과 가톨릭 중앙의료원 산하병원들이 협력하는 명실상부한 산학연병, 융합 플랫폼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옴니버스 파크는 이들이 원스톱으로 소통하고 연구하며 특별히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기초의학을 선도해 나가는 터전이 될 전망입니다. 새로운 터전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전인적 치유를 베푸는 훌륭한 의사 또 간호사를 배출하기를 희망하며 나아가 국내 최고의 산학, 연병, 융, 복합 플랫폼으로서 인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날 열린 개관식에서 정순택 대주교는 곳곳에 성수를 뿌리고 축복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생명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며 모두가 생명의 봉사자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내 안의 장벽, 분야의 장벽, 기술의 한계를 허물어뜨리고 우리가 가늠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느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생명을 위하여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가톨릭 중앙의료원은 지난 20일 옴니버스 파크 건립에 도움을 준 기부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도너스월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더 나은 의학 교육과 미래를 위해 성의를 다한 기부자들은 모두 3,300여 명에 달합니다. 여러분의 도움과 협조에 힘입어서 건립된 옴니버스 파크에서 교육받고 연구하는 이들도 여러분처럼 천사의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의료원에 100억 원을 기부한 성형철 포항공대 교수는 자신의 이름을 딴 성형철 컨벤션홀에서 옴니버스 파크에 거는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생명윤리에 기초하여 첨단 신약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난치성 환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미래의 바이오 의료 산업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이곳 옴니버스 파크가 든든한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옴니버스 파크에는 옴니버스 옴니아,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이름 그대로 어떤 생명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 중심 공간으로 발돋움할 옴니버스 파크에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교황청 주직이 오는 6월 5일 성령 강림 대축일부터 개편됩니다. 유흥식 대주교가 장관으로 있는 성직자성은 성직자 부로 바뀌고 통합되거나 신설되는 부서도 많습니다. 보도를 꼼꼼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교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교황청 복음을 선포하여라에 따라 개편된 교황청 기구의 우리말 명칭을 승인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여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3월 19일 반포한 교황청과 세상 안의 교회에 대한 교황청의 봉사에 관한 교황령입니다. 복음을 선포하여라에 따르면 기존 9개 성, 3개 부서, 5개 평의회가 16개 부로 개편됩니다. 먼저 인류 복음화 성과 새 복음화 촉진 평의회가 교황 직속의 복음화 부로 통합됩니다. 그리고 산하의 3개 복음화 부서와 첫 복음화와 신설 개별 교회 부서 등 2개 부서가 신설됩니다. 복음화부의 산하 기구로는 교황청 전교기구를 비롯해 교황청 전교회, 교황청 베드로 사도회, 교황청 어린이 전교회, 교황청 전교연맹 등 5개 기구가 있습니다. 또한 교황 자선소란 별칭이 붙은 애덕 봉사부가 설립됩니다. 아울러 가톨릭 교육성과 문화평의회가 문화교육부로 통합됩니다. 유흥식 대주교가 장관으로 있는 성직자성은 성직자부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성직자부는 산하에 교황청 사제성소국과 교황청 성품양성 부서간 협력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인류복음화성과 가톨릭 교육성을 제외한 신앙교리성과 경신성사성, 시성성, 주교성, 동방교회성, 축성생활회와 사도생활단성 등 나머지 7개 성도 부서로 명칭이 개편됩니다. 주된 가장 큰 이유는 교회 본연의 의무와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하는 제자, 즉 교회의 사명이 선교의 가장 큰 원칙임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또한 서로 함께 섬기고 또 복음에 힘써야 된다는 것. 그것으로서 우리가 이 여정 중에 있는 이 우리 공동체가 하느님께로 더 보기 좋게 다가가는 것을 아마 희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 교황령은 2022년 6월 5일 성령 강림 대축일에 발효됩니다. 한편 주교회의 상임위는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연기됐던 한일 주교 교류 모임이 올해 11월 1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도쿄대교구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임은 한일 주교 교류 모임 25주년 기념으로 열리며 개회 시기에 맞춰 24번의 모임 기록과 사료를 담은 소책자도 발간될 예정입니다. CPBC 이희미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제21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오선인 김진표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국회의장은 다수당에서 선출된 후보를 본회의에서 추인하는 것이 관례이기에 최종 확정 절차만 남았습니다. 반면 후반기 국회 원구성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를 두고 여야의 입장 차이가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 법사위원장 자리는 21대 국회 개원 때부터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2년 전인 2020년 6월, 여야는 상임위 구성을 위한 협상에 한 달 가까이 대치했습니다. 결국 아무도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싹쓸이한 채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여론의 부담을 느낀 민주당은 지난해 7월 11대 7로 여야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여전히 법사위원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후반기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는 조건을 달아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이 약속을 지키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도 할 말은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지난 검찰청법 개정 당시 의장 중재안 합의를 깼기에 원구성 합의도 파기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다음의 주장은 어느 당의 입장일까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차원에서 보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져야 한다. 2년 전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의원의 말입니다. 법사위는 책임을 위해 여당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주장은 같은 시기에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였던 김영진 의원의 말입니다. 이처럼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서로 똑같이 합의를 파기했고 대선 결과에 따라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각자의 말도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이해를 중요한다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주장을 서로 바꿔 말할 수 있는지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에선 기운 빠지는 노릇입니다. 정치에서는 분명 말을 잘하는 정치인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쉽게 뒤집어진다면 그 어떤 정치인도 말보다 중요한 신뢰를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곤란한 경우에는 신중히 말해야 하고 말을 바꿔야 할 때는 철저히 사과하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A Man of His Word. 영화계의 거장 감독 빈 벤더스가 프란치스코 교황을 주인공으로 해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을 우리말로 의역해 보면 말한 대로 사는 사람 혹은 언행일치의 사나이 정도가 됩니다. 우리의 정치인들도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한 사람, 그래서 그 말의 무게가 남다른 사람이 되길 응원해 봅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뒤바뀐 여야, 뒤바뀐 말들입니다. 자신이 뱉은 말에 책임을 지고 그 말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이들을 응원하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